매일 김 5장. 이렇게 먹으면 당뇨와 뱃살이 싹 사라집니다. 바다의 불로초, 해조류의 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김. 이런 몸에 좋은 김도 잘못 먹으면 암에 걸리고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제대로 알고 드실 때 건강을 지키는 보약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식탁 위에 빼놓을 수 없는 반찬 김의 효능 5가지와 김을 드실 때 주의해야 될 분들. 그리고 김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음식과 김을 굽는 방법. 좋은 김을 고르는 방법까지 김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입맛도 없고 마땅한 반찬도 없을 때 김 하나만 있어도 밥 한 그릇 뚝딱 해치울 수 있지 않나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딸도 김 하나만 있어도 반찬 투정 안 한답니다. 이렇게 밥 반찬으로도 최고지만 요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문화에 열광을 하며 우리나라 음식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최근에는 특히 바로 이 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냉동 김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리면서 김에 대한 인기도 높아져 과자처럼 간식으로 김을 많이 먹고 있다고 하네요.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김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뇌를 건강하게 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데 좋다는 것입니다. 김에는 뇌신경을 활성화시키는 비타민 B1과 비타민 B2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비타민들이 뇌세포의 건강을 유지하고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어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뇌를 계속해서 활성화시켜줍니다. 또한 미네랄 성분들이 풍부하여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에는 포피란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포피란은 혈관 내의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떨어뜨려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혈관 내의 혈전 생성을 막아주고 동맥경화도 예방하여 혈액순환을 좋게 함으로써 뇌에도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 김에 함유되어 있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알긴산도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국립부경대학교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알긴산은 혈관 내의 중금속과 노폐물을 흡착하여 제거하고 혈액 속 중성지방 및 콜레스테롤을 억제하여 피를 맑게 하고 성인병 예방에 놀라운 기능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의 효능으로 뇌에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고 노폐물을 빨리빨리 배출할 수 있게 되어 머리도 맑아지고 뇌신경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죠. 이런 김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계란에는 비타민 B12와 콜린이란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들이 뇌신경을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콜린은 뇌 신경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의 주성분인데 아세틸콜린은 신경 전달 물질로 뇌 세포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바로 이 콜린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기억력, 학습 능력 그리고 인지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김은 계란에 부족한 비타민C를 보충해주고 계란은 김에 부족한 비타민 D를 보충해줘 서로가 정말 잘 어울리는 식품이 되는 것입니다. 계란과 김이 만나면 정말 뇌기능에 필요한 보약이나 다름없는 것이지요. 김의 두 번째 효능은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의 최고봉이라는 것입니다. 김에 함유된 단백질의 양은 소고기보다 많은데요. 소고기가 단백질이 풍부하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소고기 100g당 단백질의 함량은 20g이고요. 김 100g당 단백질의 함량은 36g입니다. 소고기보다 김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마른 김 5장에는 계란 1개에 함유된 단백질의 양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이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이잖아요. 이 둘을 함께 먹을 때 더욱 흡수가 잘 되어 건강에 좋은데요. 김과 계란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김 계란말이는 많이들 해드시잖아요. 반찬으로 만들어 먹기 편하고 맛도 좋아 많이 드시는데요. 그것 말고 계란 김전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김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고요. 한쪽에 놓아줍니다. 적당한 용기에 계란을 깨주시고요. 소금 한 꼬집으로 약간 간을 해줍니다. 다음에 계란을 풀어줍니다. 이제 김을 2장씩 포개어 계란물을 앞뒤로 잘 묻혀준 다음 기름을 두른 팬에 붙여주면 됩니다. 정말 쉽죠? 이렇게 김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밥상 위의 보약이 된답니다. 세 번째 김의 효능은 항암작용입니다. 김이 암까지 예방한다고? 네, 맞습니다. 몸 안에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면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여 노화시킬 뿐 아니라 암세포로 변이시켜 암을 발생시키기도 하는데요. 김에는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시켜 줄 수 있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은 당근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당근보다 김에 이 베타카로틴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당근 100g에는 5,516mg이 함유되어 있고 김 100g에는 무려 22,500mg이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당근보다 4배 정도 많은 베타카로틴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지요. 놀랍지요? 오늘 놀랄 일이 많은 것 같네요.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의 몸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이 되는데요. 비타민 A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네, 생각하고 계신 것 맞습니다. 바로 눈이지요. 비타민 A는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김에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단백질이 비타민 A와 만나면 로놉신이라는 성분이 생성되는데요. 이 로놉신이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당근이 눈 건강에 좋다고 많이들 드시는데 당근보다도 김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김의 효능은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김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칼슘 하면 떠오르는 식품이 있지요. 바로 우유인데요. 우유 100g에는 칼슘이 110mg 함유되어 있고 김 100g에는 칼슘이 490mg이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김에는 우유보다 무려 4배나 많은 칼슘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지요. 나이가 들면서 특히 여성분들이 골다공증 발병률이 높아 힘든 경우가 많으신데요. 저희 어머니도 골밀도가 낮아져 병원에서 처방받아 약을 드시더라고요. 주변에도 중년의 나이를 넘어서고 계신 분들 중에 골다공증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부족한 영양소가 바로 칼슘이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점점 골밀도가 낮아져 골다공증이 발병하게 되는 것인데요. 김에 함유된 칼슘은 특히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어 정말 좋답니다. 우유보다 4배나 많은 칼슘을 가지고 있는 김을 평소에 충분히 드신다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을 드실 때에도 먹는 방법을 알고 드시는 게 좋겠지요. 김의 영양소를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김을 구울 때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기름을 김에 바르고 불에 구워 드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마른 김을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달궈진 팬에 앞뒤로 5초씩 살짝 구운 다음에 들기름을 발라 드시면 됩니다. 김에 열을 가하게 되면 김에 함유된 영양소들의 체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들기름을 굽기 전에 바르지 않고 구운 후에 바르는 이유는 들기름이 열에 약해 들기름을 바른 채로 굽게 되면 들기름이 산패되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을 가하지 않은 들기름을 바르면 들기름의 불포화 지방산이 또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어 더욱 건강한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김의 효능은 당뇨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비타민 B12가 결핍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김에 바로 이 비타민 B12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당뇨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2017년 한국식품과학회지에 실려있는 연구에서 당뇨 환자들이 김을 섭취하면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김에 함유된 비타민 B12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당뇨 환자는 비타민 B12가 결핍되기 쉬운데요. 그 이유로는 비타민 B12는 고기에 보통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당뇨 환자의 식단은 채식인 경우가 많아 비타민 B12를 섭취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뇨 환자에게 처방되는 메트포르민 계열의 약물이 비타민 B12의 흡수를 방해해 비타민 B12가 결핍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당뇨 환자들은 고혈당으로 인해 신경이 많이 손상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손발끝이 저리거나 통증이 오는 신경합병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증상을 완화시키고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비타민 B12가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당뇨 환자는 비타민 B12의 섭취를 신경 써서 해주는 것이 좋지만 말씀드린 대로 육류 식단은 또 당뇨 환자의 식단에 잘 들어가 있지 않지요. 그래서 비타민 B12가 풍부한 김을 섭취하는 것이 당뇨 환자에게 정말 좋은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비타민 B12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2.4마이크로그램인데요. 이는 자르지 않은 김 한 장만 섭취해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양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부터 식사하실 때 김을 꼭 드셔야겠지요. 다만 시중에 판매되는 조미김은 기름에 구워지고 그 기름이 산패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알려드린 대로 마른 김에 기름을 바르지 않고 달궈진 팬에 살짝 구워 드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소에 많이 드시고 계신데 잘못 드시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별히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은 김을 섭취하는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내분비 기관 중 하나인데요. 갑상선은 목 부분, 기관지 아래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입니다. 중요한 여러 기능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대사율을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갑상선에서 T3, T4 호르몬을 분비하여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와 체온 조절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은 신경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데요. 이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아 수치가 너무 높거나 낮게 되면 우울증,
불안 증세, 기억력 감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갑상선 호르몬 중에 요오드가 있는데요. 김에 이 요오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요오드가 부족하면 체중이 늘어나고 탈모가 생길 수 있으며 만성 피로에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요오드가 부족하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치매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요오드, 김에 풍부하니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맞는 말씀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은 김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갑상선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있는 분들이 김을 많이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칠 수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김을 많이 드셔도 호르몬 조절이 되어 문제가 없지만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 호르몬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이 요오드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체내의 활성산소가 증가하게 되어 염증을 일으키고 갑상선염을 유발하며 심해지면 갑상선암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식단에는 이미 요오드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김을 조금만 드셔도 요오드의 수치가 금방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김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김을 드실 때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마늘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강력한 항암식품이 마늘이잖아요. 마늘에는 셀레늄이란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셀레늄은 다량의 요오드로 인해 발생되는 활성산소로부터 갑상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의 생산을 도와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드시면 호르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또한 김에 함유된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드렸는데 바로 이 마늘과 함께 드시면 이 효능이 배가 되어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어 혈관 건강에 최고인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김 아무거나 드시지 마시고요. 좋은 김 고르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좋은 김은 검붉은 색을 띠며 살짝 반짝이는 윤기가 있고 냄새 없이 담백한 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웠을 때 녹색빛이 선명하게 나타나며 물에 불렸을 때는 잘 녹고 김을 담궜던 물이 맑을수록 좋은 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폭탄으로 알려진 감자는 생각보다 다양한 영양 성분이 들어있어 건강에 아주 좋은데요. 잘못 드시면 암과 치매를 일으키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자를 먹을 때 주의할 점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그리고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감자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감자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삶아 먹고 데쳐 먹고 튀김으로 먹고 볶아 먹고 또 전으로도 부쳐 먹고 정말 다양하게 먹는 채소가 바로 감자인데요. 건강에 좋은 감자도 잘 알고 드셔야겠죠? 먼저 감자 드실 때 무엇과 함께 먹으면 안 되고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감자는 바나나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로 포만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바나나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요즘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감자에는 심장과 혈관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소금과 나트륨을 많이 드시면 고혈압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고 혈관 건강에 나쁘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의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미 섭취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칼륨이랍니다. 감자에는 다양한 영양소뿐만 아니라 칼륨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감자에 있는 풍부한 칼륨이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나트륨뿐만 아니라 노폐물까지 원활하게 잘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런 효능으로 감자만 잘 드셔도 고혈압, 고지혈증뿐만 아니라 동맥경화와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바나나에도 칼륨의 함량이 상당히 높다는 것인데요. 칼륨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혈관 내의 칼륨의 농도가 높아지면 근육과 신경이 과하게 이완되는 증상이 나타나고 근육이 마비되는 증상과 손발이 저리고 심하면 부정맥과 저혈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감자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기보다 2-3시간의 간격을 두고 드시거나 다른 식사 시간에 드시길 바랍니다. 또한 감자의 풍부한 칼륨은 혈액이 산성화되어 우리 몸을 손상시키는 현상도 예방해 줄 수 있는데요. 칼륨이 바로 알칼리성 성분이기 때문이죠. 칼륨은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골다공증 예방에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종아리 근육의 경련이나 손과 발저림의 증상을 예방해 주기도 하는데요. 칼륨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감자의 칼륨이 이렇게 많은 작용을 하여 고혈압, 뇌졸중, 동맥경화 등의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준답니다.
감자의 조리 방법은 정말 많고 여러 가지 요리에 사용되는데요. 조리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감자전이나 감자튀김처럼 기름을 사용해 조리하는 것은 잘못하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는데요. 기름을 사용해 감자를 조리하게 되면 칼로리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 정말 최악인 트랜스 지방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 이는 동맥경화, 고혈압, 뇌졸중 등의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이랍니다. 특히 감자를 튀기게 되면 유해물질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심각한 위험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입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감자와 고구마 같은 탄수화물이 많이 포함된 식품을 기름에 튀기거나 높은 열의 온도로 조리를 할 때 만들어지는데요. 아크릴아마이드가 위험한 이유는 바로 암을 유발하고 뇌신경의 단백질을 손상시켜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파킨슨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아크릴아마이드는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암연구소에서 유해물질로 지정된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감자를 튀겨서 조리하는 방법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감자는 어떻게 조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감자는 물속에 넣어 삶는 것보다는 찜기에 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에는 클로로겐산이라고 하는 폴리페놀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에 좋은 작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은 혈관 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어 노화를 예방할 수 있고 세포가 변형되고 염증이 지속적으로 발행되어 암세포가 생성되는 상황을 미리미리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여러 심장질환을 예방해 줄 수도 있습니다. 혈관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지방 성분이 과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과산화된 지방은 피부를 노화시키고 주름을 만드는 주범이기도 하답니다. 또한 클로로겐산은 지방을 분해하는 작용을 하여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어 당뇨 예방과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클로로겐산은 감자의 껍질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감자를 조리할 때 거의 대부분은 껍질을 벗겨내고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을 그냥 버리게 되는 것이니 오늘부터는 감자를 잘 씻어서 껍질째 드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사항은 감자의 조리 방법에 따라 클로로겐산의 함량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생감자 껍질 1g에 클로로겐산이 1mg, 감자를 삶았을 때는 0.6mg, 찜기에 쪘을 때는 1.6mg 정도로 생감자일 때보다 늘어났고 구웠을 때는 0.2mg으로 소량 남아 있었습니다. 클로로겐산은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어서 감자를 물에 넣고 삶았을 때는 그 물에 클로로겐산이 녹아 버려지게 됩니다. 감자를 드실 때 싹난 부분은 다들 조심하시잖아요. 하나 더 조심할 것은 녹색으로 변한 감자입니다. 감자의 싹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먹게 되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 구토와 발열, 복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감자가 녹색으로 변한 감자에는 그 위험한 솔라닌의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솔라닌이 도대체 뭐길래 독성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솔라닌은 식물 스스로가 해충, 바이러스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내는 천연 살충제입니다. 솔라닌의 독성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식중독 증상을 일으켜 복통과 두통, 구토 증세가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호흡곤란이 나타나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솔라닌은 285도 이상의 고온으로 가열해야 독성이 사라집니다. 때문에 물에 넣고 아무리 삶아도 100도 이상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솔라닌의 독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솔라닌은 감자가 햇빛에 노출되면 빠른 속도로 함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감자는 반드시 어두운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버터를 이용한 조리 방법이 요즘 많아지고 있죠. 감자도 버터에 조리하다가 치즈를 올려서 먹는 분들이 많은데요. 앞으로 이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즈와 버터를 감자와 함께 드시게 되면 포화지방과 나트륨의 함량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끼쳐 심혈관의 건강이 나빠질 수 있죠. 치즈의 포화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높아지게 하는데요. 거기에 나트륨까지 더해지면 혈관은 많은 여러 손상을 입게 되고 혈압이 높아져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자는 어떤 음식과 먹을 때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 있을까요? 감자와 우유를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폭발하여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감자는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양질의 단백질도 풍부하여 단백질 공급원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감자의 단백질은 우유와 계란에 이어 흡수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콩에 함유된 단백질보다도 좋은 단백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유에는 지방과 비타민 A 그리고 칼슘이 풍부하여 감자의 부족한 영양 성분을 보완해 줍니다. 또 감자의 풍부한 비타민 C는 우유의 부족한 영양 성분을 보완해 줄 수 있죠. 감자에는 각종 비타민이 정말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비타민C의 함량이 놀라울 정도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감자 한 개에는 비타민C의 하루 권장 섭취량의 30% 이상 들어있는데 이 양은 사과보다도 3배나 많은 양이랍니다. 감자의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면역력 또한 강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피부의 탄력을 높여주고 노화를 예방해 줄 수 있는데 비타민C가 콜라겐의 조직을 강화해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자를 조리하실 때 식초나 레몬즙을 뿌려주시면 비타민의 흡수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양파 또한 감자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데요. 감자가 위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감자의 풍부한 아르기닌과 폴리페놀 성분이 항염작용을 해주기 때문인데요. 이 성분들은 위벽을 보호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며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감자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몸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아주는데 산성화가 되면 여러 질병의 위험이 높아지게 되죠. 양파는 감자와 더불어 대표적인 알칼리 식품인데요. 감자의 항염 및 항암 효과를 강화해 주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해 줍니다. 퀘르세틴이란 성분이 풍부한 양파는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데 특히 염증을 제거하는데 놀라운 효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감자에 포함된 비타민의 흡수율을 높여주어 감자의 효능을 극대화시켜 준답니다. 토마토가 건강에 이로운 슈퍼푸드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이런 토마토는 감자와 함께 드시면 정말 보약과 같은 효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토마토와 감자를 함께 드시면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의 함량을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감자의 비타민C가 만나게 되면 항산화 작용이 극대화되어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온몸 구석구석의 염증을 제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토마토와 감자는 심혈관 건강을 강화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콩과 식물들도 감자와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데요. 콩과 식물은 식물성 단백질, 섬유질, 철분, 마그네슘과 여러 비타민을 포함하여 심혈관을 건강하게 해주고 그리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 놀라운 효능을 발휘하여 당뇨를 예방할 수 있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어 혈관성 치매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콩과 식물과 감자를 함께 드시게 되면 포만감을 장시간 유지시켜주고 우리 몸에 에너지를 긴 시간 공급해주는 효능을 발휘합니다. 칼슘을 섭취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칼슘을 섭취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실 것 같습니다. 단순히 뼈 건강만을 위해서 칼슘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칼슘이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칼슘 섭취를 위해 칼슘 보충제를 드시면 안 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칼슘 섭취를 위해 멸치를 많이 드시게 되는데 멸치 볶음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멸치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함께 드시면 칼슘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음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멸치에 대한 모든 것 바로 시작합니다. 칼슘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무기질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데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듯이 우리 몸의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성분 중 하나입니다. 칼슘은 체중의 약 1.5에서 2%를 차지하며 칼슘의 99%가 뼈와 치아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뼈와 치아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발생해 쉽게 골절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해 골반 뼈가 골절이 될 경우 65세 이상은 30%가 1년 내에 사망하고 80세 이상은 50%가 2개월 내에 사망을 할 수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뼈 건강이 생명과 직결될 수 있으니 오늘의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칼슘은 뼈 건강뿐만 아니라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와 근육 수축 및 이완에 관여합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신경과 근육의 기능이 저하되어 손발 저림, 근육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칼슘은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단백질인 피브린을 생성하는 데 필요합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혈액 응고에 문제가 생겨 출혈이 발생했을 때 지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혈액의 pH를 조절해주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슘은 세포 분열과 성장에 필요한 성분 중 하나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세포 분열과 성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세포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칼슘이 우리 몸에 이렇게 많은 작용을 하고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여러 역할을 하는 칼슘 섭취가 정말 중요한데요. 음식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에 칼슘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 계시지요? 그런데 칼슘은 보충제로 드셨을 때 부작용이 있습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칼슘 보충제를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을 찾아냈습니다. 칼슘 보충제를 드시게 되면 관상 동맥에 석회질이 쌓일 확률이 22%로서 심장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섭취한 칼슘 보충제가 전부 뼈로 흡수가 되지 않고 칼슘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혈관, 관절 등에 흡착되고 석회화가 되어 염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칼슘 보충제는 변비를 유발할 수 있고 복부 통증,
메스꺼움 등의 위장 장애도 나타날 수 있으며 요로 결석의 위험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칼슘은 어떻게 보충해야 할까요? 바로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칼슘의 하루 권장 섭취량과 평균적으로 음식을 통해 얼마나 칼슘을 섭취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성인의 하루 칼슘의 권장 섭취량은 700에서 800mg이고 성인의 하루 평균 섭취량은 514mg입니다. 섭취해야 되는 양의 50% 조금 넘게 드시고 있는데요. 칼슘의 섭취량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칼슘 섭취의 중요성은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에게 더 중요하고 젊은 층보다는 나이가 있는 분들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이유는 바로 골다공증의 위험이 남성보다는 여성, 젊은 층보다는 나이 든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인의 평균 섭취량이 514mg, 노인 여성의 평균 섭취량은 357mg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섭취하는 음식의 양도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골다공증의 관리를 위해서는 하루 칼슘 섭취량을 800에서 1000mg 정도 섭취하도록 골대사학회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식사를 더욱 신경 써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식사를 할 때 칼슘을 쉽게 섭취할 수 있는 반찬이 바로 멸치인데요. 멸치를 드실 때 주의할 점 알려드릴게요. 잘 못 드시면 정말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멸치 속에 섞여 들어있는 졸복 때문입니다. 졸복은 작은 보고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졸복에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신경독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독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방해하여 신경마비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근육마비, 호흡곤란, 언어장애, 구토, 설사, 복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지요. 멸치 자비를 할 때 간혹 이 졸복이 섞여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사고가 일어나는데요. 건조된 멸치 속에 졸복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졸복은 버리고 멸치만 드시기를 바랍니다. 멸치의 종류는 크기에 따라 분류를 하는데요. 1.5cm 이하 새멸치, 1.5에서 3cm 자멸치, 3에서 4.5cm 소멸치, 4.5에서 7.6cm 중멸치, 7.7cm 이상 대멸치. 각 칼슘의 함량도 다른데요. 새멸치에는 100g당 칼슘의 함량이 약 509mg으로 칼슘의 함량이 제일 높고 대멸치에는 100g당 칼슘의 함량이 약 206mg으로 가장 적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보통 대멸치는 국물 육수를 낼 때 많이 사용하고요. 새멸치는 멸치 볶음으로 만들어 드시잖아요. 이 멸치 볶음이 칼슘 섭취를 위해 정말 좋은 반찬이 되는 것입니다. 이 멸치 볶음을 할 때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 멸치 볶음 할 때 고소한 맛을 위해 견과류도 함께 넣어 많이들 드시잖아요. 그런데 이 견과류와 멸치를 함께 먹게 되면 견과류에 있는 피트산이란 성분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피트산은 식물의 씨앗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물질로서 일종의 자연 독성 물질입니다. 견과류를 먹는다고 해서 몸에 이상이 생기지는 않지만 문제는 영양분 흡수를 방해한다는 것이죠. 칼슘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아연, 철분 등의 미네랄 성분의 흡수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견과류의 고소한 맛을 포기하지 못해 이 견과류를 꼭 멸치볶음에 넣고 싶은 분들을 위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견과류를 물에 담아 하루 정도 불려주시면 피트산을 많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멸치볶음에 넣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설탕입니다. 단맛을 위해 설탕을 넣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설탕을 넣게 되면 설탕과 멸치의 칼슘이 결합하여 불용성 복합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불용성 복합체는 체 내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설되기 때문에 설탕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설탕은 비타민 D의 활성을 억제하여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칼슘은 먹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흡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칼슘이 체 내에 들어와 흡수가 되려면 조건들을 잘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비타민 D를 공급해주면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비타민 D는 소장의 점막 세포에서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고 체 내에 칼슘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비타민 D를 섭취해 체 내로 공급해 주거나 비타민 D가 체 내에서 합성이 되도록 하면 되는데요. 하루에 20분 정도 햇빛을 쬐면 자외선에 의해 체 내에 비타민 D가 합성이 됩니다. 또 칼슘의 흡수율을 높이려면 저당 비타민C, 단백질 등이 체 내에 적절하게 있어야 합니다. 저당 비타민C는 장내의 환경을 산성으로 만들어 주어 칼슘의 용해도를 높여 흡수하기 쉽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칼슘과 결합하여 칼슘이 체 내에 흡수되기 쉽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칼슘을 잘 흡수하기 위해서는 유산균과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식품을 통해 칼슘을 섭취하면 보통 소장에서 칼슘을 흡수하게 되는데요. 유산균과 함께 드시게 되면 대장에서까지 칼슘을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산균이 칼슘이 세포에 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단백질과의 합성을 촉진시켜 주어 흡수를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멸치의 칼슘을 흡수하기 위해 멸치 볶음을 할 때 함께 넣으면 좋은 음식이 있는데요. 멸치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엉입니다. 우엉에는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눌린은 과당이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는 다당류로서 쉽게 소화되지 않고 장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눌린은 장에서 프락토올리고당으로 분해되는데 이 과정에서 장내 유익균인 비피더스균을 증식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 비피더스균이 장내에서 칼슘의 흡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우엉의 이눌린이 장 내 환경을 개선하고 칼슘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멸치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고추입니다. 고추에 함유된 비타민 K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혈액 응고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또한 비타민 K는 칼슘과 함께 뼈를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하며 동맥에 쌓여있는 이물질을 제거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뼈 건강을 위해 멸치와 만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멸치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3번째는 바로 식초입니다. 식초는 칼슘의 흡수를 돕는 대표적인 식품인데요. 식초의 아세트산이 칼슘의 흡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식초는 체 내에서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인산을 제거하는 역할도 하여 칼슘의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멸치 볶음을 할 때 식초를 넣으면 멸치의 비린내를 유발하는 트리메티라민이란 성분을 분해하여 비린내를 없애주기도 합니다. 뼈 건강을 위해 멸치볶음이 정말 좋기는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연구팀이 한식 메뉴 480가지를 분석한 결과 100g 당 나트륨이 가장 많이 함유된 반찬이 바로 멸치볶음이었습니다. 멸치는 잡히는 순간부터 부패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 마른 멸치로 유통이 되는데요. 부패를 막기 위해 천일염을 넣은 끓는 물에 살짝 데쳐 그늘에 말리는 방법으로 마른 멸치가 만들어지며 이 과정에서 다량의 소금이 멸치에 흡수되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소금의 섭취 권장량을 5g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소금 섭취량은 10g 정도로 권고량의 2배 정도 섭취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멸치 볶음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소금을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바로 뇌경색과 심장질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멸치 15g에는 소금이 약 1g 정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식사 시에 멸치볶음을 한두 젓가락만 드시길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멸치 외에도 우리나라 식단에는 소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김치, 그 밖에도 찌개류, 젓갈, 장아찌 같은 음식에도 소금의 함량이 높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분들은 당뇨가 있는 분들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이 소금을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 당뇨의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위장병이 있는 분들입니다. 소금의 섭취가 많을 때 특히 위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데요. 위암의 발생이 소금의 섭취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금을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위장 점막을 손상시키고 이로 인해 위암의 발생률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헬리코박터균이 있는 분이 소금으로 인해 위에 점막이 손상되면 이런 손상은 더욱 심해지는 것으로 연구에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헬리코박터균 양성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나 위암의 가족력이 있는 분들, 위험이 있는 분들은 특별히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분들은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소변에서 문제가 나타나는데요. 바로 단백뇨나 혈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금의 섭취가 늘어나면 신장 안의 사구체 압력이 더욱 높아져 단백뇨의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금으로 인해 신장에 무리가 되면 소변에 칼슘의 함량이 높아져 요로결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 칼슘은 우리 몸에서 정말 여러 기능을 하기 때문에 칼슘 섭취가 중요합니다. 칼슘 함량이 높은 멸치를 통해 칼슘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멸치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는 우엉, 고추, 식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멸치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견과류와 설탕이 있었습니다. 멸치 섭취 시 주의하셔야 할 분들은 고혈압, 당뇨가 있는 분, 위장과 신장에 안 좋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에게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지인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고요. 무조건 당신 편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계속해서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 또 준비했으니 바로 보러 가시죠. 바다의 불로초, 해조류의 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김.
이런 몸에 좋은 김도 잘못 먹으면 암에 걸리고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제대로 알고 드실 때 건강을 지키는 보약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식탁 위에 빼놓을 수 없는 반찬 김의 효능 5가지와 김을 드실 때 주의해야 될 분들, 그리고 김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음식과 김을 굽는 방법, 좋은 김을 고르는 방법까지 김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입맛도 없고 마땅한 반찬도 없을 때 김 하나만 있어도 밥 한 그릇 뚝딱 해치울 수 있지 않나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딸도 김 하나만 있어도 반찬 투정 안 한답니다. 이렇게 밥 반찬으로도 최고지만 요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문화에 열광을 하며 우리나라 음식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최근에는 특히 바로 이 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냉동 김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리면서 김에 대한 인기도 높아져 과자처럼 간식으로 김을 많이 먹고 있다고 하네요.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김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뇌를 건강하게 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데 좋다는 것입니다. 김에는 뇌신경을 활성화시키는 비타민 B1과 비타민 B2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비타민들이 뇌세포의 건강을 유지하고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어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뇌를 계속해서 활성화시켜줍니다. 또한 미네랄 성분들이 풍부하여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에는 포피란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포피란은 혈관 내의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떨어뜨려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혈관 내 혈전 생성을 막아주고 동맥경화도 예방하여 혈액순환을 좋게 함으로써 뇌에도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 김에 함유되어 있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알긴산도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국립부경대학교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알긴산은 혈관 내의 중금속과 노폐물을 흡착하여 제거하고 혈액 속 중성지방 및 콜레스테롤을 억제하여 피를 맑게 하고 성인병 예방에 놀라운 기능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의 효능으로 뇌에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고 노폐물을 빨리빨리 배출할 수 있게 되어 머리도 맑아지고 뇌신경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죠. 이런 김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계란에는 비타민 B12와 콜린이란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들이 뇌신경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콜린은 뇌 신경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의 주성분인데 아세틸콜린은 신경 전달 물질로 뇌 세포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바로 이 콜린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기억력, 학습 능력 그리고 인지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김은 계란에 부족한 비타민C를 보충해주고 계란은 김에 부족한 비타민 D를 보충해줘 서로가 정말 잘 어울리는 식품이 되는 것입니다. 계란과 김이 만나면 정말 뇌기능에 필요한 보약이나 다름없는 것이지요. 김의 두 번째 효능은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의 최고봉이라는 것입니다. 김에 함유된 단백질의 양은 소고기보다 많은데요. 소고기가 단백질이 풍부하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소고기 100g당 단백질의 함량은 20g이고요. 김 100g당 단백질의 함량은 36g입니다. 소고기보다 김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마른 김 5장에는 계란 1개에 함유된 단백질의 양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이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이잖아요. 이 둘을 함께 먹을 때 더욱 흡수가 잘 되어 건강에 좋은데요. 김과 계란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김 계란말이는 많이들 해드시잖아요. 반찬으로 만들어 먹기 편하고 맛도 좋아 많이 드시는데요. 그것 말고 계란 김전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김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고요. 한쪽에 놓아줍니다. 적당한 용기에 계란을 깨주시고요. 소금 한 꼬집으로 약간 간을 해줍니다. 다음에 계란을 풀어줍니다. 이제 김을 2장씩 포개어 계란물을 앞뒤로 잘 묻혀준 다음 기름을 두른 팬에 붙여주면 됩니다. 정말 쉽죠? 이렇게 김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밥상 위의 보약이 된답니다. 세 번째 김의 효능은 항암작용입니다. 김이 암까지 예방한다고? 네, 맞습니다. 몸 안에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면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여 노화시킬 뿐 아니라 암세포로 변이시켜 암을 발생시키기도 하는데요. 김에는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시켜 줄 수 있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은 당근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당근보다 김에 이 베타카로틴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당근 100g에는 5516mg이 함유되어 있고 김 100g에는 무려 22,500mg이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당근보다 4배 정도 많은 베타카로틴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지요. 놀랍지요? 오늘 놀랄 일이 많은 것 같네요.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의 몸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이 되는데요.
비타민 A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네, 생각하고 계신 것 맞습니다. 바로 눈이지요. 비타민 A는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김에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단백질이 비타민 A와 만나면 로놉신이라는 성분이 생성되는데요. 이 로놉신이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당근이 눈 건강에 좋다고 많이들 드시는데 당근보다도 김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김의 효능은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김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칼슘 하면 떠오르는 식품이 있지요. 바로 우유인데요. 우유 100g에는 칼슘이 110mg 함유되어 있고 김 100g에는 칼슘이 490mg이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김에는 우유보다 무려 4배나 많은 칼슘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지요. 나이가 들면서 특히 여성분들이 골다공증 발병률이 높아 힘든 경우가 많으신데요. 저희 어머니도 골밀도가 낮아져 병원에서 처방받아 약을 드시더라고요. 주변에도 중년의 나이를 넘어서고 계신 분들 중에 골다공증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부족한 영양소가 바로 칼슘이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점점 골밀도가 낮아져 골다공증이 발병하게 되는 것인데요. 김에 함유된 칼슘은 특히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어 정말 좋답니다. 우유보다 4배나 많은 칼슘을 가지고 있는 김을 평소에 충분히 드신다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을 드실 때에도 먹는 방법을 알고 드시는 게 좋겠지요. 김의 영양소를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김을 구울 때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기름을 김에 바르고 불에 구워 드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마른 김을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달궈진 팬에 앞뒤로 5초씩 살짝 구운 다음에 들기름을 발라 드시면 됩니다. 김에 열을 가하게 되면 김에 함유된 영양소들의 체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들기름을 굽기 전에 바르지 않고 구운 후에 바르는 이유는 들기름이 열에 약해 들기름을 바른 채로 굽게 되면 들기름이 산패되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을 가하지 않은 들기름을 바르면 들기름의 불포화 지방산이 또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어 더욱 건강한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김의 효능은 당뇨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비타민 B12가 결핍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김에 바로 이 비타민 B12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당뇨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2017년 한국식품과학회지에 실려있는 연구에서 당뇨 환자들이 김을 섭취하면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김에 함유된 비타민 B12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당뇨 환자는 비타민 B12가 결핍되기 쉬운데요. 그 이유로는 비타민 B12는 고기에 보통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당뇨 환자의 식단은 채식인 경우가 많아 비타민 B12를 섭취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뇨 환자에게 처방되는 메트포르민 계열의 약물이 비타민 B12의 흡수를 방해해 비타민 B12가 결핍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당뇨 환자들은 고혈당으로 인해 신경이 많이 손상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손발 끝이 저리거나 통증이 오는 신경 합병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증상을 완화시키고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비타민 B12가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당뇨 환자는 비타민 B12의 섭취를 신경 써서 해주는 것이 좋지만 말씀드린 대로 육류 식단은 또 당뇨 환자의 식단에 잘 들어가 있지 않지요. 그래서 비타민 B12가 풍부한 김을 섭취하는 것이 당뇨 환자에게 정말 좋은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비타민 B12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2.4마이크로그램인데요. 이는 자르지 않은 김 한 장만 섭취해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양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부터 식사하실 때 김을 꼭 드셔야겠지요. 다만 시중에 판매되는 조미김은 기름에 구워지고 그 기름이 산패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알려드린 대로 마른 김에 기름을 바르지 않고 달궈진 팬에 살짝 구워 드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소에 많이 드시고 계신데 잘못 드시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별히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은 김을 섭취하는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내분비 기관 중 하나인데요. 갑상선은 목 부분, 기관지 아래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입니다. 중요한 여러 기능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대사율을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갑상선에서 T3, T4 호르몬을 분비하여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와 체온 조절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은 신경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데요. 이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아 수치가 너무 높거나 낮게 되면 우울증, 불안 증세, 기억력 감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갑상선 호르몬 중에 요오드가 있는데요. 김에 이 요오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요오드가 부족하면 체중이 늘어나고 탈모가 생길 수 있으며 만성 피로에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요오드가 부족하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치매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요오드, 김에 풍부하니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맞는 말씀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은 김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갑상선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있는 분들이 김을 많이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칠 수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김을 많이 드셔도 호르몬 조절이 되어 문제가 없지만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 호르몬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이 요오드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체내의 활성산소가 증가하게 되어 염증을 일으키고 갑상선염을 유발하며 심해지면 갑상선암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식단에는 이미 요오드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김을 조금만 드셔도 요오드의 수치가 금방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김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김을 드실 때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마늘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강력한 항암식품이 마늘이잖아요. 마늘에는 셀레늄이란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셀레늄은 다량의 요오드로 인해 발생되는 활성산소로부터 갑상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의 생산을 도와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드시면 호르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또한 김에 함유된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드렸는데 바로 이 마늘과 함께 드시면 이 효능이 배가 되어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어 혈관 건강에 최고인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김 아무거나 드시지 마시고요. 좋은 김 고르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좋은 김은 검붉은 색을 띠며 살짝 반짝이는 윤기가 있고 냄새 없이 담백한 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웠을 때 녹색빛이 선명하게 나타나며 물에 불렸을 때는 잘 녹고 김을 담궜던 물이 맑을수록 좋은 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폭탄으로 알려진 감자는 생각보다 다양한 영양성분이 들어있어 건강에 아주 좋은데요. 잘못 드시면 암과 치매를 일으키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자를 먹을 때 주의할 점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그리고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감자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감자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삶아 먹고 데쳐 먹고 튀김으로 먹고 볶아 먹고 또 전으로도 부쳐 먹고 정말 다양하게 먹는 채소가 바로 감자인데요. 건강에 좋은 감자도 잘 알고 드셔야겠죠? 먼저 감자 드실 때 무엇과 함께 먹으면 안 되고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감자는 바나나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로 포만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바나나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요즘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감자에는 심장과 혈관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소금과 나트륨을 많이 드시면 고혈압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고 혈관 건강에 나쁘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의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미 섭취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칼륨이랍니다. 감자에는 다양한 영양소뿐만 아니라 칼륨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감자에 있는 풍부한 칼륨이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나트륨뿐만 아니라 노폐물까지 원활하게 잘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런 효능으로 감자만 잘 드셔도 고혈압, 고지혈증뿐만 아니라 동맥경화와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바나나에도 칼륨의 함량이 상당히 높다는 것인데요. 칼륨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혈관 내의 칼륨의 농도가 높아지면 근육과 신경이 과하게 이완되는 증상이 나타나고 근육이 마비되는 증상과 손발이 저리고 심하면 부정맥과 저혈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감자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기보다 두세 시간의 간격을 두고 드시거나 다른 식사 시간에 드시길 바랍니다. 또한 감자의 풍부한 칼륨은 혈액이 산성화되어 우리 몸을 손상시키는 현상도 예방해 줄 수 있는데요. 칼륨이 바로 알칼리성 성분이기 때문이죠. 칼륨은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골다공증 예방에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종아리 근육의 경련이나 손과 발저림의 증상을 예방해 주기도 하는데요. 칼륨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감자의 칼륨이 이렇게 많은 작용을 하여 고혈압, 뇌졸중, 동맥경화 등의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준답니다. 감자의 조리 방법은 정말 많고 여러 가지 요리에 사용되는데요. 조리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감자전이나 감자튀김처럼 기름을 사용해 조리하는 것은 잘못하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는데요. 기름을 사용해 감자를 조리하게 되면 칼로리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 정말 최악인 트랜스 지방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 이는 동맥경화, 고혈압, 뇌졸중 등의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이랍니다. 특히 감자를 튀기게 되면 유해물질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심각한 위험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입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감자와 고구마 같은 탄수화물이 많이 포함된 식품을 기름에 튀기거나 높은 열의 온도로 조리를 할 때 만들어지는데요. 아크릴아마이드가 위험한 이유는 바로 암을 유발하고 뇌신경의 단백질을 손상시켜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파킨슨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아크릴아마이드는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암연구소에서 유해물질로 지정된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감자를 튀겨서 조리하는 방법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감자는 어떻게 조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감자는 물속에 넣어 삶는 것보다는 찜기에 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에는 클로로겐산이라고 하는 폴리페놀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에 좋은 작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은 혈관 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어 노화를 예방할 수 있고 세포가 변형되고 염증이 지속적으로 발행되어 암세포가 생성되는 상황을 미리미리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여러 심장질환을 예방해 줄 수도 있습니다. 혈관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지방 성분이 과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과산화된 지방은 피부를 노화시키고 주름을 만드는 주범이기도 하답니다. 또한 클로로겐산은 지방을 분해하는 작용을 하여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어 당뇨 예방과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클로로겐산은 감자의 껍질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감자를 조리할 때 거의 대부분은 껍질을 벗겨내고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을 그냥 버리게 되는 것이니 오늘부터는 감자를 잘 씻어서 껍질째 드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사항은 감자의 조리 방법에 따라 클로로겐산의 함량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생감자 껍질 1g에 클로로겐산이 1mg, 감자를 삶았을 때는 0.6mg, 찜기에 쪘을 때는 1.6mg 정도로 생감자일 때보다 늘어났고 구웠을 때는 0.2mg으로 소량 남아 있었습니다. 클로로겐산은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어서 감자를 물에 넣고 삶았을 때는 그 물에 클로로겐산이 녹아 버려지게 됩니다. 감자를 드실 때 쌍난 부분은 다들 조심하시잖아요. 하나 더 조심할 것은 녹색으로 변한 감자입니다. 감자의 싹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먹게 되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 구토와 발열, 복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감자가 녹색으로 변한 감자에는 그 위험한 솔라닌의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솔라닌이 도대체 뭐길래 독성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솔라닌은 식물 스스로가 해충, 바이러스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내는 천연 살충제입니다. 솔라닌의 독성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식중독 증상을 일으켜 복통과 두통, 구토 증세가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호흡곤란이 나타나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솔라닌은 285도 이상의 고온으로 가열해야 독성이 사라집니다. 때문에 물에 넣고 아무리 삶아도 100도 이상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솔라닌의 독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솔라닌은 감자가 햇빛에 노출되면 빠른 속도로 함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감자는 반드시 어두운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버터를 이용한 조리 방법이 요즘 많아지고 있죠. 감자도 버터에 조리하다가 치즈를 올려서 먹는 분들이 많은데요. 앞으로 이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즈와 버터를 감자와 함께 드시게 되면 포화지방과 나트륨의 함량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끼쳐 심혈관의 건강이 나빠질 수 있죠. 치즈의 포화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높아지게 하는데요. 거기에 나트륨까지 더해지면 혈관은 많은 여러 손상을 입게 되고 혈압이 높아져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자는 어떤 음식과 먹을 때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 있을까요? 감자와 우유를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폭발하여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감자는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양질의 단백질도 풍부하여 단백질 공급원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감자의 단백질은 우유와 계란에 이어 흡수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콩에 함유된 단백질보다도 좋은 단백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유에는 지방과 비타민 A 그리고 칼슘이 풍부하여 감자의 부족한 영양 성분을 보완해줍니다. 또 감자의 풍부한 비타민 C는 우유의 부족한 영양 성분을 보완해 줄 수 있죠. 감자에는 각종 비타민이 정말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비타민 C의 함량이 놀라울 정도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감자 한 개에는 비타민 C의 하루 권장 섭취량의 30% 이상 들어있는데 이 양은 사과보다도 3배나 많은 양이랍니다.
감자의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면역력 또한 강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피부의 탄력을 높여주고 노화를 예방해 줄 수 있는데 비타민C가 콜라겐의 조직을 강화해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자를 조리하실 때 식초나 레몬즙을 뿌려주시면 비타민의 흡수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양파 또한 감자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데요. 감자가 위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감자의 풍부한 아르기닌과 폴리페놀 성분이 항염작용을 해주기 때문인데요. 이 성분들은 위벽을 보호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며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감자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몸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아주는데 산성화가 되면 여러 질병의 위험이 높아지게 되죠. 양파는 감자와 더불어 대표적인 알칼리 식품인데요. 감자의 항염 및 항암 효과를 강화해 주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해 줍니다. 퀘르세틴이란 성분이 풍부한 양파는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데 특히 염증을 제거하는데 놀라운 효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감자에 포함된 비타민의 흡수율을 높여주어 감자의 효능을 극대화시켜 준답니다. 토마토가 건강에 이로운 슈퍼푸드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이런 토마토는 감자와 함께 드시면 정말 보약과 같은 효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토마토와 감자를 함께 드시면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의 함량을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감자의 비타민C가 만나게 되면 항산화 작용이 극대화되어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온몸 구석구석의 염증을 제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토마토와 감자는 심혈관 건강을 강화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콩과 식물들도 감자와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데요. 콩과 식물은 식물성 단백질, 섬유질, 철분, 마그네슘과 여러 비타민을 포함하여 심혈관을 건강하게 해주고 그리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 놀라운 효능을 발휘하여 당뇨를 예방할 수 있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어 혈관성 치매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콩과 식물과 감자를 함께 드시게 되면 포만감을 장시간 유지시켜주고 우리 몸에 에너지를 긴 시간 공급해주는 효능을 발휘합니다. 칼슘을 섭취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칼슘을 섭취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실 것 같습니다. 단순히 뼈 건강만을 위해서 칼슘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칼슘이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칼슘 섭취를 위해 칼슘 보충제를 드시면 안 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칼슘 섭취를 위해 멸치를 많이 드시게 되는데 멸치 볶음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멸치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함께 드시면 칼슘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음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멸치에 대한 모든 것 바로 시작합니다. 칼슘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무기질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데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듯이 우리 몸의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성분 중 하나입니다. 칼슘은 체중의 약 1.5에서 2%를 차지하며 칼슘의 99%가 뼈와 치아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뼈와 치아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발생해 쉽게 골절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해 골반 뼈가 골절이 될 경우 65세 이상은 30%가 1년 내에 사망하고 80세 이상은 50%가 2개월 내에 사망을 할 수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뼈 건강이 생명과 직결될 수 있으니 오늘의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칼슘은 뼈 건강뿐만 아니라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와 근육 수축 및 이완에 관여합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신경과 근육의 기능이 저하되어 손발 저림, 근육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칼슘은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단백질인 피브린을 생성하는 데 필요합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혈액 응고에 문제가 생겨 출혈이 발생했을 때 지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혈액의 pH를 조절해주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슘은 세포 분열과 성장에 필요한 성분 중 하나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세포 분열과 성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세포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칼슘이 우리 몸에 이렇게 많은 작용을 하고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여러 역할을 하는 칼슘 섭취가 정말 중요한데요. 음식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에 칼슘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 계시지요? 그런데 칼슘은 보충제로 드셨을 때 부작용이 있습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칼슘 보충제를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을 찾아냈습니다. 칼슘 보충제를 드시게 되면 관상 동맥에 석회질이 쌓일 확률이 22%로서 심장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섭취한 칼슘 보충제가 전부 뼈로 흡수가 되지 않고 칼슘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혈관, 관절 등에 흡착되고 석회화가 되어 염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칼슘 보충제는 변비를 유발할 수 있고 복부 통증, 메스꺼움 등의 위장 장애도 나타날 수 있으며 요로 결석의 위험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칼슘은 어떻게 보충해야 할까요?
바로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칼슘의 하루 권장 섭취량과 평균적으로 음식을 통해 얼마나 칼슘을 섭취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성인의 하루 칼슘의 권장 섭취량은 700에서 800mg이고 성인의 하루 평균 섭취량은 514mg입니다. 섭취해야 되는 양의 50% 조금 넘게 드시고 있는데요. 칼슘의 섭취량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칼슘 섭취의 중요성은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에게 더 중요하고 젊은 층보다는 나이가 있는 분들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이유는 바로 골다공증의 위험이 남성보다는 여성, 젊은 층보다는 나이 든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인의 평균 섭취량이 514mg, 노인 여성의 평균 섭취량은 357mg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섭취하는 음식의 양도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골다공증의 관리를 위해서는 하루 칼슘 섭취량을 800에서 1000mg 정도 섭취하도록 골대사학회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식사를 더욱 신경 써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식사를 할 때 칼슘을 쉽게 섭취할 수 있는 반찬이 바로 멸치인데요. 멸치를 드실 때 주의할 점 알려드릴게요. 잘 못 드시면 정말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멸치 속에 섞여 들어있는 졸복 때문입니다. 졸복은 작은 보고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졸복에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신경독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독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방해하여 신경마비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근육마비, 호흡곤란, 언어장애, 구토, 설사, 복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지요. 멸치 자비를 할 때 간혹 이 졸복이 섞여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사고가 일어나는데요. 건조된 멸치 속에 졸복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졸복은 버리고 멸치만 드시기를 바랍니다. 멸치의 종류는 크기에 따라 분류를 하는데요. 1.5cm 이하 새멸치, 1.5에서 3cm 자멸치, 3에서 4.5cm 소멸치, 4.5에서 7.6cm 중멸치, 7.7cm 이상 대멸치. 각 칼슘의 함량도 다른데요. 새멸치에는 100g당 칼슘의 함량이 약 509mg으로 칼슘의 함량이 제일 높고 대멸치에는 100g당 칼슘의 함량이 약 206mg으로 가장 적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보통 대멸치는 국물 육수를 낼 때 많이 사용하고요. 새멸치는 멸치 볶음으로 만들어 드시잖아요. 이 멸치 볶음이 칼슘 섭취를 위해 정말 좋은 반찬이 되는 것입니다. 이 멸치 볶음을 할 때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 멸치 볶음 할 때 고소한 맛을 위해 견과류도 함께 넣어 많이들 드시잖아요. 그런데 이 견과류와 멸치를 함께 먹게 되면 견과류에 있는 피트산이란 성분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피트산은 식물의 씨앗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물질로서 일종의 자연 독성 물질입니다. 견과류를 먹는다고 해서 몸에 이상이 생기지는 않지만 문제는 영양분 흡수를 방해한다는 것이죠. 칼슘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아연, 철분 등의 미네랄 성분의 흡수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견과류의 고소한 맛을 포기하지 못해 이 견과류를 꼭 멸치볶음에 넣고 싶은 분들을 위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견과류를 물에 담아 하루 정도 불려주시면 피트산을 많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멸치볶음에 넣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설탕입니다. 단맛을 위해 설탕을 넣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설탕을 넣게 되면 설탕과 멸치의 칼슘이 결합하여 불용성 복합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불용성 복합체는 체 내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설되기 때문에 설탕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설탕은 비타민 D의 활성을 억제하여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칼슘은 먹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흡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칼슘이 체 내에 들어와 흡수가 되려면 조건들을 잘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비타민 D를 공급해주면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비타민 D는 소장의 점막 세포에서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고 체 내에 칼슘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비타민 D를 섭취해 체 내로 공급해 주거나 비타민 D가 체 내에서 합성이 되도록 하면 되는데요. 하루에 20분 정도 햇빛을 쬐면 자외선에 의해 체 내에 비타민 D가 합성이 됩니다. 또 칼슘의 흡수율을 높이려면 저당 비타민C, 단백질 등이 체 내에 적절하게 있어야 합니다. 저당 비타민C는 장내의 환경을 산성으로 만들어 주어 칼슘의 용해도를 높여 흡수하기 쉽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칼슘과 결합하여 칼슘이 체 내에 흡수되기 쉽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칼슘을 잘 흡수하기 위해서는 유산균과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식품을 통해 칼슘을 섭취하면 보통 소장에서 칼슘을 흡수하게 되는데요. 유산균과 함께 드시게 되면 대장에서까지 칼슘을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산균이 칼슘이 세포에 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단백질과의 합성을 촉진시켜 주어 흡수를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멸치에 칼슘을 흡수하기 위해 멸치 볶음을 할 때 함께 넣으면 좋은 음식이 있는데요. 멸치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엉입니다. 우엉에는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눌린은 과당이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는 다당류로서 쉽게 소화되지 않고 장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눌린은 장에서 프락토올리고당으로 분해되는데 이 과정에서 장내 유익균인 비피더스균을 증식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 비피더스균이 장내에서 칼슘의 흡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우엉의 이눌린이 장 내 환경을 개선하고 칼슘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멸치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고추입니다. 고추에 함유된 비타민 K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혈액 응고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또한 비타민 K는 칼슘과 함께 뼈를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하며 동맥에 쌓여있는 이물질을 제거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뼈 건강을 위해 멸치와 만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멸치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3번째는 바로 식초입니다. 식초는 칼슘의 흡수를 돕는 대표적인 식품인데요. 식초의 아세트산이 칼슘의 흡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식초는 체내에서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인산을 제거하는 역할도 하여 칼슘의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멸치 볶음을 할 때 식초를 넣으면 멸치의 비린내를 유발하는 트리메티라민이란 성분을 분해하여 비린내를 없애주기도 합니다. 뼈 건강을 위해 멸치볶음이 정말 좋기는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연구팀이 한식 메뉴 480가지를 분석한 결과 100g 당 나트륨이 가장 많이 함유된 반찬이 바로 멸치볶음이었습니다. 멸치는 잡히는 순간부터 부패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 마른 멸치로 유통이 되는데요. 부패를 막기 위해 천일염을 넣은 끓는 물에 살짝 데쳐 그늘에 말리는 방법으로 마른 멸치가 만들어지며 이 과정에서 다량의 소금이 멸치에 흡수되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소금의 섭취 권장량을 5g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소금 섭취량은 10g 정도로 권고량의 2배 정도 섭취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멸치 볶음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소금을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바로 뇌경색과 심장질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멸치 15g에는 소금이 약 1g 정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식사 시에 멸치볶음을 한두 젓가락만 드시길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멸치 외에도 우리나라 식단에는 소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김치, 그 밖에도 찌개류, 젓갈, 장아찌 같은 음식에도 소금의 함량이 높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분들은 당뇨가 있는 분들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이 소금을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 당뇨의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위장병이 있는 분들입니다. 소금의 섭취가 많을 때 특히 위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데요. 위암의 발생이 소금의 섭취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금을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위장 점막을 손상시키고 이로 인해 위암의 발생률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헬리코박터균이 있는 분이 소금으로 인해 위에 점막이 손상되면 이런 손상은 더욱 심해지는 것으로 연구에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헬리코박터균 양성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나 위암의 가족력이 있는 분들, 위험이 있는 분들은 특별히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분들은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소변에서 문제가 나타나는데요. 바로 단백뇨나 혈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금의 섭취가 늘어나면 신장 안에 사구체 압력이 더욱 높아져 단백뇨의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금으로 인해 신장에 무리가 되면 소변에 칼슘의 함량이 높아져 요로결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 칼슘은 우리 몸에서 정말 여러 기능을 하기 때문에 칼슘 섭취가 중요합니다. 칼슘 함량이 높은 멸치를 통해 칼슘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멸치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는 우엉, 고추, 식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멸치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견과류와 설탕이 있었습니다. 멸치 섭취 시 주의하셔야 할 분들은 고혈압, 당뇨가 있는 분, 위장과 신장에 안 좋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에게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지인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고요. 무조건 당신 편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계속해서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 또 준비했으니 바로 보러 가시죠. 식사하기 전에 이것 한 스푼 매일 드시면 당뇨 사라지고 살이 쑥쑥 빠지는데 알고 계신가요?